이제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렵다며 울던 날, 나는 남편과 시장에서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까지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 좀 믿어줘요라던 아들 부부의 집은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단 하나. 어머니,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비서 상가 계약. 원상 복구 절차 바로 진행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로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강이 은빛으로 부서지던 초겨울 저녁이었어요. 윤순자는 거대한 유리 외벽을 가진 루체아 타워 앞에 멈춰섰죠. 아들이 새로 장만했다는 강남 51층 아파트.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리창 아래서 비늘처럼 반짝이면서 휘돌아 흐르고 유람선 불빛이 멀리 점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기가 들고 온 보따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꼭 눌러 잡았어요. 그 작은 동작 안에 설렘이랑 긴장, 그리고 오래된 사랑까지 다 들어 있었죠. 보따리 안에는 진원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해물탕이 들어 있었어요. 싱싱한 꽃게, 하얀 조개살 탱, 글탱글한 낙지 다리, 그리고 시장에서 일부러 사온 그때 그 맛 그대로의 미역까지. 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진 뜨끈한 향이 냉랭한 초겨울 공기 속에서도 순자의 손끝을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엄마, 생일엔 무조건 해물탕이잖아. 알지? 어릴 때 진환이가 그렇게 밝고 생기 있게 말하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지금 귀에 다시 스치는 것 같았죠. 지하방에서 살던 시절도 떠올랐어요. 낡은 버너에 냄비 하나 올려놓고 둘이서 꽃게 다리 서로 건져주면서 깔깔 웃던 그 장면이요. 그때 아들은 그냥 한 숟갈 국물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순자는 결국 자기가 평생 지켜온 삼거리 상가 건물까지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이제는 내 몫이니까 잘 꾸려가라. 그 말을 했던 날, 진아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의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평생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것처럼 따뜻해졌었어요. 며칠 전에요. 순자는 아들한테 온 문자를 하나. 엄마, 우리 강남 루체아 타워 51층으로 이사해요. 정리되면 엄마 방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시기로 한 아파트 잔금 부탁드려요. 순자는 그 문장을 버스 창가에서도 잠자기 전 조용한 방에서도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쥔 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입가에는 저절로 작은 미소가 번졌죠. 그래, 나도 이제 저기 엄마 방이 있구나. 잔금도 보내줬겠다. 아들 부부가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을까봐. 그날은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틀쯤 지나면 조금 여유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시장에 가서 해물 재료를 하나하나 고를 땐 순자의 마음이 어느새 가볍게 부풀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재료 손질을 시작하니까 익숙한 해물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한 번 간을 보니까
진환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그 맛이 혀끝에 딱 정확하게 닿는 거예요. 이 맛이네. 자기 입맛이지만 본인이 놀란 듯 순자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 정도면 아들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바로 오늘, 이제 정리도 다 끝났겠지 싶어서 집들이도 할 겸 축하 인사도 할 겸 그 뜨끈한 냄비를 보자기에 단단히 싸들고 51층을 향해 올라온 거였어요. 엄마 방. 순자는 아들이 보낸 그 한 문장을 버스에서도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수십 번은 눌러봤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자기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고층 아파트는 바람 소리마저 좀 다르게 울렸어요. 우뚝 솟은 건물은 마치 하늘하고 더 가까운 성처럼 순자를 압도했는데도 보따리 속 해물탕의 따뜻한 온기가 그래, 나는 여길 축하해 주러 온 엄마야 하는 작은 용기를 다시 쥐어줬어요. 진환이가 문 열면 또 그러겠지. 엄마, 이 냄새 진짜 최고라고. 그 한마디를 상상만 해도 순자의 마음은 조금 밝아졌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순자는 보따리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낡은 스웨터, 해물탕 냄비를 감싼 헌 행주, 보따리에 해진 끈. 순자는 잠깐 자기 차림새를 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촌스러운 모습이 고급 아파트 대리석 로비랑 너무 대비돼서 가슴이 살짝 움츠러들었죠. 그때 뒤에서 순찰 돌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어휴, 어머님. 누구 찾아오셨어요? 몇 호 가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가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5104호요. 우리 아들네 집들이라서요.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에 손을 얹으며 하는 말은 세상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작은 기대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호시를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5104호? 맞아요. 오늘 집들이 한다던데. 아유, 어머니시구먼요. 해물탕 끓여오셨어요? 냄새가 아주 끝내주네요. 순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랑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내 진환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새 집에 좋은 기운 들어가라고 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비 아저씨가 문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어서 올라가세요, 어머님. 51층 전망이 아주 끝내줘요. 순자는 깊이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51층.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5104호 문 앞에 딱 서니까 순자의 가슴이 작게 조용하게 떨렸어요. 순자는 눅눅했던 마음이 잠깐이나마 따뜻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초대는 못 받았지만 진환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성껏 해왔으니까 괜찮아. 이 해물탕이면 엄마 마음 알겠지. 그녀는 보따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해물탕의 온기처럼 아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따뜻하게 번져 있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5104호벨을 눌렀어요. 삑. 한강 야경이 유리벽에 비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빛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그녀한테 다가오고 있었죠. 인터폰 화면이 켜졌고 집들이 잔치의 밝은 분위기 대신 서늘하게 굳은 미진의 얼굴이 먼저 보였어요. 어머니세요? 집들이 초대 한 번 못 받은 순자는 그래도 웃었어요. 보따리 안에서 김이 살짝 새어나오면서
해물탕 냄새가 미세하게 퍼졌죠. 그래, 미진아. 진한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왔다. 근데 미진 표정은 돌처럼 미동도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요? 그래. 잠깐 얼굴만 보자꾸나. 그때 미진 입가가 아주 얇게 아래로 움찔 내려갔어요. 어머니, 오늘 집들이에요. 손님들도 있고, 지금 들어오시면 좀 그렇죠. 그래도 니들 집들이인데 엄마가 축하해줘야지. 그게, 미진은 뒤를 힐끔 돌아봤어요.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케이터링 음식이 쫙 깔린 테이블 위 조명. 그 화려한 것들이 화면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솔직히라는 말이 순자의 가슴 언저리에 콱 박혔어요. 지금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좀 민망해져요. 순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어요. 민망? 여기 손님들도 다 이 아파트 분들이고 어머니 차림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맞죠? 순자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 행주로 감싼 해물탕 냄비, 해진 보따리 끈을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그럼 진원이라도 불러다오. 얼굴만 보고 바로 갈게. 미진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진원 씨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오늘은 그냥 어머니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순자의 심장을 스쳤어요. 집들이는 저희 행사예요. 어머니가 오시면 조금 불편해져요. 이미 결론이 난 얼굴, 냉정하고 담백한 목소리. 그래서 더 잔인했죠. 찰칵. 인터폰 화면이 꺼졌어요. 51층 바람이 해물탕 냄비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따끈하던 김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공기만 남았어요. 순자는 보따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집안에서는 웃음만 가득했지만 그 속에 엄마라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홀 공기가 아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문 앞에 잠깐 멈춰서서 해물탕 냄비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느꼈어요. 이 따뜻함 하나만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냄비가 아주 살짝 기울었어요. 뚜껑이 덜컥하고 흔들렸고 안에서 홍합 하나가 톡 굴러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된 추억이 방금 넘어지기 직전처럼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진환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음 3번 후 통화가 연결됐죠. 엄마, 무슨 일이야? 집들이 소리에 눌린 듯 작게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진환아, 엄마 지금 너희 집 앞이다.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자. 지금은 좀 그렇다. 사람도 많고 미진이도 정신없고 엄마가 너 보려고 해물탕도 끓여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환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어요. 엄마, 저 이제 해물탕 안 먹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순자의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엄마, 아까 미진이가 말했잖아. 오늘은 그냥 다음에 하자. 엄마도 이런 날은 좀 분위기 봐줘. 분위기, 체면, 부담. 아들이 던지는 단어들이 며느리가 했던 말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진환아, 엄마가 지금 1층에서 그때 멀리서 누가 외쳤어요.
야, 진아나. 샴페인 터뜨리자. 엄마, 나 가봐야 돼. 오늘은 진짜 미안. 뚝. 통화가 끊겼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만 남았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냄비가 기울어지더니 뚜껑이 찰컥하고 떨어졌어요. 순간 붉은 국물과 홍합, 조개, 새우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사방으로 흘러 퍼졌어요. 짭짤한 해물탕 냄새가 공기랑 섞여 번졌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냄새야? 음식 떨어뜨렸나 보다. 아휴, 여기서 이러면 곤란한데. 누군가는 순자를 흘끗 쳐다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코를 막았어요. 51층 밝은 조명이 해물탕 국물과 순자의 작은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비쳤어요. 순자는 냄비 손잡이를 잡은 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전 꼬마 진환이가 생일날 해물탕 먹으면서 엄마 또 끓여줘 하던 그 얼굴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그때의 따뜻한 목소리가 오늘의 이 침묵 속에서는 더 잔인하게 울리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서 입술을 아주 천천히 깨물었어요.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51층 복도 끝까지 해물탕 국물이 길게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붉은 선이 마치 오래된 인연이 스스로 끊어지듯 이어져 있었죠. 순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바닥에서는 아직 뜨거운 냄비 열기가 전해지는데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들고 왔지? 허공에 던져놓은 말처럼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스치듯 들리더니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훅 올라왔습니다. 지하방 좁은 부엌, 버너 위에서 펄펄 끓던 해물탕, 젖은 벽지 곁에서 뛰어다니던 꼬마 진환. 엄마, 또 끓여줘. 그 밝았던 목소리가 지금은 따뜻함이 아니라 속 깊은 데를 찌르는 통증처럼 울리더군요. 찰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어우, 냄새 뭐야? 여기서 음식을 왜? 그 작은 수군거림이 귀에 박히는데 순자 얼굴이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뭔가 결이 하나 딱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순자는 붉게 번진 해물탕 자국, 떨어진 뚜껑, 닫힌 현관문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러곤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됐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확인하듯 끝을 찍어버린 말이었죠. 순자는 냄비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버릴 것도 붙잡을 것도 아니라는 듯한 손끝. 그저 정리하는 손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늘어지는 순자의 그림자가 엄마의 그림자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사람의 그림자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불빛이 얼굴 반쪽만 비추는데 51층에서 1층까지 20초 남짓한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근데 표정은 아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란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리된 얼굴, 날이 선 고요. 1층 문이 열리고 차가운 로비 공기가 쏟아지자 순자는 보따리를 한 번 더 움켜쥐고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 이제 해물탕 안 먹어요. 아들이 했던 그 차가운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슬픔에서 침착함으로, 그 침착함 뒤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람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군요. 그건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 가게를 키워내고 계약 한 줄로 상황을 뒤집던 사람. 윤순자 회장.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저하던 손가락으로 통화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이름을 눌렀죠. 박비서. 신호음도 길게 안 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눈물도 떨림도 그런 게 싹 사라진 목소리. 박비서, 지금 어디예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안에 최 변호사 불러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박비서.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들하고 계약했던 그 계약서 다시 꺼내봅시다. 박비서 목소리가 단단해졌죠. 그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순자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내가 지금 엄마인지 회장인지 세상이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확실한 결정을 내리듯 말했죠. 우리가 처음 써둔 대로 해요. 박비서는 더 안 물었습니다. 예. 회장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자가 지금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 자리에 앉은 건 사실 엄청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 사두었던 변두리 땅. 그 땅이 신도시 개발로 수백 배 뛰었고 그걸 기반으로 순자는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죠. 피 터지게 싸우고 버티고 눈물 삼키면서 지금의 부와 권력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은 모르고 그냥 엄마 건물만 알고 있었죠. 전화를 끊자 바람 사이로 노을빛이 길게 스쳐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정리된 얼굴로 다시 떴습니다. 그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확인. 지금은 복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 목소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단단한 사람이 가진 결이었습니다. 그 뒤는 이미 회장의 영역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진환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있었죠. 전면 유리창 밖으로 한강이 아주 조용하게 흐르고 공기청정기는 가느다랗게 바람을 뿜어내고 딱 집들이 잘 끝났다 싶은 다음 날 분위기였어요. 진환은 명품 정장 차림으로 와인잔을 휙 돌리면서 말했죠. 미진아, 우리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이 프로젝트만 넘기면 엄마 도움 없어도 다 해결돼. 미진도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이 아파트도 너무 잘 산 것 같아. 엄마도 곧 적응하시겠지.
둘 다 몰랐던 거죠. 등 뒤에서 바닥이 슬슬 갈라지고 있었다는 걸. 그때 진안의 휴대폰이 두둑하고 짧게 떨렸어요. 은행 대출 연장 심사 관련 안내드립니다.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문자를 열었는데 첫 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귀하의 건물 담보 대출 연장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진한 이마가 아주 살짝 찌푸려졌죠. 뭐야? 보류? 미진이 와인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자료 더 달라는 건가? 진아는 괜찮은 척 했지만 문장을 다시 읽는 눈이 계속 흔들렸어요. 전화를 걸었죠. 두, 두, 두. 네, 은행입니다. 아, 제 대출 연장건이요. 왜 보류가 된 거죠? 근데 직원 목소리가 묘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고객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을. 아, 잠시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정적. 그리고 다른 상담원이 받았죠. 고객님, 혹시 서류상 명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조금 있어서요. 명의가 왜요? 제 건물인데? 그 부분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진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지? 미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아닐 거야. 그냥 은행 쪽이 요즘 빡센가 보지. 억지로 웃으려 하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그 순간 또다시 문자. 부동산 거래처 건물 매각건 관련 긴급 공지. 진아는 숨을 멈춘 채 문자를 눌렀어요. 매각건은 소유권 확인 절차 문제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엔 손등에 핏줄까지 불쑥 솟았어요. 뭐? 소유권 보류? 미진도 화면을 보고 입술이 굳었죠. 여보, 혹시 엄마? 아니야. 엄마가 왜 이래?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진아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새소리처럼 떠오른 엄마의 목소리. 해물탕 끓여왔다. 잠깐만 보자. 그 뒤에 정적. 그 침묵. 문 닫힌 소리. 모든 조각이 슬슬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설마 엄마가 뭐라도. 말끝이 흐른 이유는 바로 그때 또 전화가 왔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미지정 번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진한 목구멍이 말라붙었어요. 여보, 받아봐. 미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조차 방 안 공포를 못 뚫었어요. 진아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잠시 잡음. 그리고 기계음 같은 차가운 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송달 시스템입니다. 귀하의 명예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뚝. 바로 끊겼어요. 진한 손이 덜덜 떨렸죠. 법원? 미진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요. 왜 법원이 나와? 여보,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그럴 일 없어. 하지만 그 아니야에는 아무 힘도 없었죠. 그 순간 또 문자. 법원 귀속권 예고 통지서 발송 완료. 귀속권? 진아는 숨이 멎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단어를 모를 리가 없었죠. 엄마가 예전에 아주 조용하게 딱 한 번 암시했던 그 조항. 은행에서 느꼈던 찜찜함. 부동산 문자에서 느끼던 불길함. 그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여보. 말끝이 떨렸고 그때 딱딱 금속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뭐야, 누구지?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힘 있는 절대 농담 아닌 그 말투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입니다. 박진환 씨 맞습니까? 미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집행과? 여보, 이게 뭐야? 진아는 속삭였죠. 아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문틈 아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말이 끊겼어요. 두 명의 집행관, 그리고 박비서의 구두, 진환의 심장이 처음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문이 다시 두드려졌죠. 문 열어주십시오. 통지 내용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급 조명이 차갑게 내려앉은 거실에서 진아는 두 손을 떨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절박하게 중얼거렸죠. 엄마, 설마 진짜? 방 안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완전히 정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자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현관 앞 사람들 실루엣을 쫙 가르며 쏟아졌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 형사집행관입니다. 박진환 씨 맞으십니까? 진환은 말도 안 나와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집행관이 딱 잘라 말했다. 귀하명의 부동산 관련 가압류 결정문이 전자송달된 바 지금 현장 확인 및 고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뒤에서 미진이 다리가 풀려 소파 뒤로 주저앉았다. 가압류요? 저희 잘못한 거 없어요. 집행관은 감정 하나 없이 말했다. 잘못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희는 절차만 수행합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만 살짝 숙인 사람. 하지만 미소는 없었다. 박비서였다. 박진환 씨, 오랜만입니다. 진한 얼굴이 굳어졌다. 박비서 이게 무슨... 박비서는 서류철을 펼쳐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윤순자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건물 관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진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특약 그거 장난으로 넣으신 거 아니었어? 회장님은 문서에 농담을 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집행관이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재 귀하 명의의 강남동 상가 건물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조항 실행으로 회장님 측으로 귀속된 상태입니다. 진아는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아, 안 돼요. 그건 우리 전 재산이라고요.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박비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미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우리가 뭘 어겼다는 건데요? 박비서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불이행할 시 모든 계약은 즉시 원상 복귀한다. 미지는 그 문장을 읽다 눈이 흔들렸다. 부양 불이행? 그게 뭐 우리 엄마 문 못 열어준 그게 불이행이에요? 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며칠 전 섭섭하니 잠깐 얼굴만 보겠다며 해물탕을 끓여오셨습니다. 진화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닥에 엎어진 냄비, 그 냄새, 어머니의 떨리던 손. 박비서가 마무리하듯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거창한 부양이 아니었습니다. 문 하나 여는 아주 작은 존중이었죠. 진환의 무릎이 탁 하고
바닥에 닿았다. 집행관이 말했다. 가압류 고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재산 동결을 진행합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51층 펜트하우스. 진원과 미진의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 비서가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됐어. 그리고 결정은 이미 끝났다. 진아는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왜 여기까지?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높은 천장만 울음을 메아리칠 뿐이었다. 집행관 2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 TV 가압류 표시 부착합니다. 주방 가전 일체 확인 완료. 붉은 딱지가 병균처럼 집안 곳곳에 붙었다. 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신혼 때 산 거예요. 몇 번 쓰지도 않았다고요. 절차 중입니다. 방해는 불법입니다. 51층 거실 한강이 쫙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툭, 툭, 툭 딱지 붙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진아는 창가로 가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안쪽에서는 안방 가구 전부 압류합니다. 침대 프레임 별도 보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다. 박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은 지금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문 안 연 거. 회장님은 당신이 전화할 거라 생각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야근 때문에 그냥 깜빡. 부양 의무 불이행은 깜빡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미진의 폰이 울렸다. 단골 카페 단톡방이었다. 미진 씨 집에 집행관 붙었다던데 사실임? 명품 다 압류됐다던데? 손이 덜덜 떨렸다. 순식간에 체면이 무너졌다. 여보 사진 돌고 있어 사람들이.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주택은 가압류 상태로 동결됩니다. 임해 처분 시 형사 고발됩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기괴할 만큼 조용해졌다. 딱지가 붙어 있는 집. 불과 몇 시간 전까진 성공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지금은 패배의 박물관 같았다. 미진은 흐느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가 어떻게 살아? 진아는 바닥에 떨어진 해물탕 그릇 조각을 떠올렸다. 그 냄새는 지금 집안을 뒤덮은 몰락의 냄새와 똑같았다. 진환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자. 엄마한테. 지금요?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일어나. 둘은 외투만 걸치고 서둘러 나갔다. 5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안. 진아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오래된 복도식 빌라. 그 계단을 뛰어올라. 순자가 살던 302호 앞에 섰다. 쾅, 쾅, 쾅.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미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다. 문 옆에서 작은 노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가 늘 써놓던 그 둥근 글씨. 여사님, 연락이 안 되셔서 먼저 갑니다. 종로 밥봉사 현장에서 뵈어요. 희망나눔센터 박 팀장. 진아는 손에서 메모를 떨어뜨릴 뻔했다. 밥봉사? 종로? 미진이 같이 읽더니 숨을 삼켰다. 어머님 봉사하러 가신 거야?
진아는 멍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문전박대하던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봉사하러 갔던 거야. 해물탕 들고.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아, 또 찾으러 왔어요? 며칠 전에 짐 싸서 조용히 나가셨어요. 밤새 보따리 들고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메모 붙여놓고 가셨더라고. 거기 적힌 대로 가신 거겠지. 문이 철컥 닫혔다. 메모의 글씨가 눈물에 번질 듯 흔들렸다. 종로 밥봉사. 미진이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가자. 그래. 어머니가 아직 완전히 우릴 버린 건 아니야. 이건 마지막 기회야. 둘은 계단을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갔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올라왔다. 둘은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손에서 노란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던 시간이었다. 노점들이 줄지어 서 있고 봉사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선 종로 골목. 커다란 주황색 천막 아래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다 밥봉사 현장. 미진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걸음이 딱 멈췄다. 천막 너머로 은은하게 들리는 순자의 목소리가 귀를 스치는 것 같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밥 한 숟갈 더 드릴게요. 진환의 심장이 쿵 하고 요동쳤다. 여보 들렸어? 어머니 목소리. 둘은 거의 뛰다시피 천막 앞으로 다가갔다. 천막 안은 갓 지은 국과 밥 냄새, 스테인리스 용기에서 올라오는 김, 사람들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진이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저 혹시 여기 윤순자 여사님 계세요? 여기서 봉사하신다고 해서 한 자원봉사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분. 오늘 새벽에 잠깐 들르셨다가 벌써 가셨어요. 진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써요? 네.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니 먼저 가보겠다 그러시고 조금 일만 도와주시다가 천천히 떠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순자가 떠나며 남긴 말을 떠올리며 덧붙였다.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분배 테이블 한쪽 아직도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큰 냄비가 하나 있었다. 뚜껑 위에는 순자가 남기고 간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해물탕입니다. 필요한 분께 따뜻하게 한 그릇 나누어 주세요. 진환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해물탕. 어머니가 또 끓이셨네. 그 순간 예전에 아버지와 셋이 살던 지하방이 떠올랐다. 바닷가 대신 시장에서 산 해물로 겨우 맞춰 넣고 그걸로 끓이던 커다란 냄비. 생일마다 아들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어머니의 뒷모습. 진환의 눈이 금세 빨개졌다. 갑자기 봉사장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은빛 머리카락이 번쩍 스치는 것 같았다. 미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둘은 동시에 몸을 돌려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골목 끝쪽으로 순자와 체구가 비슷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진환이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골목이 한번 꺾이는 지점에 다다르자
그 여인은 SP.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헐떡이는 두 사람 앞에는 텅 빈 골목과 멀어져가는 사람들 그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미진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울먹였다. 여보, 못 찾았어. 진아는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노란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우릴 만나고 싶지 않으신 거야. 진아는 귓가에 남아있는 순자의 목소리를 스스로 되뇌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와르르 무너뜨렸다. 여보, 우리가 저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미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기다리자. 어머님이 다음에 어디 가시는지 우린 끝까지 찾아야 해. 집에 돌아온 진환과 미진은 집 안가득 붙어 있는 붉은 딱지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둘은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집 자체가 혀를 차며 말하는 것 같았다. 끝났습니다. 거실의 냉기, 대리석 바닥 위에 굴러다니는 샴페인 잔 조각들, 그 모든 게 이미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미지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소파 끝을 꽉 붙잡았다. 여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붉은 딱지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끝이 뭔가를 스쳤다. 바지 주머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 펼쳤다. 바로 몇 시간 전 순자의 낡은 빌라 문 앞에서 발견했던 그 메모였다. 여사님 연락이 안 돼 먼저 갑니다. 종로 무료급식 봉사 다녀오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박비서. 진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 이거 아까 순자 어머니 집 앞에서 본 메모야. 미진이 다가와 종이를 꼭 붙잡았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라고 되어 있네. 두 사람은 동시에 흔들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집 앞 모든 것이 붉게 봉인된 채 차갑게 굳어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오직 이 메모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내고 있었다. 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여보, 우리 내일 다시 가보자.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서 두 사람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 겨우 희미한 한 줄기 방향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진환과 미진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다시 순자의 집 앞에 섰다. 메모에 적힌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다. 바람은 차갑고 골목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여기서 기다리자. 진환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가늘게 떨렸다.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찬바람이 몇 번이고 골목을 훑고 지나가고 스쿠터 소리가 왔다 사라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손에 든 채 순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의 얼굴은 전날과는 전혀 달랐다. 기쁨도 분노도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하게 굳은 표정. 순자가 가까워지자 미진이 먼저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진환의 다리가 툭 힘없이 꺾였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스팔트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짧게 났다. 어머니, 미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순자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잠시 후 순자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다. 왜 왔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실망, 상처, 그리고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희미한 기대까지 몽땅 들어 있었다. 진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진도 흐느끼면서 말했다. 저희 다시 잘할게요. 다시는 어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그때 순자의 손이 아주 느리게 내려왔다. 보자기 위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가 두 사람의 무너진 자세 위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내일 아침 내 서재로 와라. 그 한 문장만 남기고 순자는 계단 쪽으로 돌아섰다. 두 사람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순자의 발걸음은 아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함이 진원과 미진에겐 가장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진원과 미진은 밤새 울다 만 얼굴 그대로 순자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박 비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집 안 공기는 어제 골목에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비록 낡은 집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재만큼은 이상하게도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 손때 묻은 장부들, 오래된 계산기, 그리고 작은 목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아는 그 공간에 압도된 듯 두 손을 모았다 폈다를 반복했다. 순자는 서재 중앙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서류 두 묶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투자 해제 및 재산권 포기 확약서. 향후 상속 포기 각서. 미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진아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받고 싶어 했던 건 건물이었지. 진아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너희가 버린 건 엄마였다. 그 말에 미진은 결국 흐느낌을 참지 못했다. 저희 그땐 정신이 없어서. 순자는 그 말을 끊어냈다. 사람은 정신없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다. 서재 속 시계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공기마저 긴장한 것처럼 무거운 정적이 깔렸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투자한 모든 돈은 전부 회수된다. 진환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 집도 당장 빼고 앉아라. 단호한 한마디에 진환의 다리가 다시 힘을 잃었다. 순자는 두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각서,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나에게 상속을 요구할 수 없다. 미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주었지. 그날 집들이 날 문 앞에서 말이다. 진환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 진짜 그날은 미진이만 탓하지 마라. 문 안 열어준 사람은 너였다. 진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재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다. 잠시 후 순자는 의자를 천천히 밀고 일어섰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목함을 하나 꺼냈다. 손때가 잔뜩 뺀 나무 상자, 세월이 느껴지는 금속 경첩. 순자는 그 상자를 진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돈이다. 진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건물이 아니라 이거 한 상자에 담긴 마음이 아버지가 말하던 사람의 값이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회장으로서 너를 시험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계속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했다. 이제 선택해라. 여기 서명하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기를 포기하든지. 서재아는 숨도 크게 쉬면 안 될 것 같은 팽팽한 정적에 잠겼다. 진환은 손을 떨며 펜을 집어들었다. 진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몇 번이고 떨렸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서재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사각, 짧은 펜 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서명, 두 번째 서명, 그리고 마지막 서명. 진환은 마치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펜을 손에서 놓았다. 떨어진 펜이 책상 위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굴렀다. 그 작은 소리가 서재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미진의 눈물이 서류 위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먹물처럼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차갑게 맺혀 있을 뿐이었다. 순자는 두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얼굴에는 기쁨도 승리도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깊은 슬픔만 희미하게 스며 있었다. 진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완전히 창백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순자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말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 말도.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완전히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미 무너져버린 걸 인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진환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소리를 삼키며 울음을 참았다. 미진도 조용히 울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다른 말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때 서재의 오래된 벽시계가 뚜벅하고 한 번 울렸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방 안 세 사람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묘한 정적이 흘렀다. 진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잠시 내다봤다. 어둑한 회색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안테나, 그 너머로 아주 멀리 종로 골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은 잔인한 선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순자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었다. 진아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미진도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한 문장을 남겼다. 앞으로 나에게 기대지 마라. 나도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서재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된 관계 하나가 완전히 닫히는 듯한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진한 부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말을 잃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너무 짧은 시간. 하지만 진환과 미진에게는 하루하루가 시험이었다. 초겨울 새벽 허름한 15평 상가 앞에서 진환이 셔터를 올렸다.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피곤한 골목 사이로 길게 울려 퍼졌다. 작은 카페였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바람. 진환이 직접 페인트 칠한 나무 간판에는 서툰 붓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쪽에서는 미진이 전기포트를 올리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할 수 있겠지? 진아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응, 3년 전보다는 훨씬 낫지.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 바닥부터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하루 매출 8,000원으로 버티던 날도 있었고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사를 했다. 어떤 날은 미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진짜 사라는 거 맞아? 그때마다 진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도 도망치진 않잖아. 그 말 하나 붙잡고 두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제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배달 주문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게 한 구석에는 순자가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그 낡은 목함이 놓여 있었다. 진아는 그 상자를 닦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게 문 위에 달린 초인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띵동. 진환과 미진이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다. 아침 햇살을 등진 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순자였다. 코트 깃을 여미고 아주 작은 미소를 띠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미진이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진아는 말도 못하고 그냥 문 앞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3년 동안 눌러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 얼굴이 사람 같구나. 그 말에
진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진도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 어설픈 인테리어. 그런데도 온기가 가득했다. 잘 살았구나.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래, 이제 됐다 하는 허락에 가까웠다. 진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제는 어디에 모셔야 할지 준비했어요. 그는 가게 뒤편의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담한 방 하나가 있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작은 책장, 따뜻한 조명. 천천히 빛이 그 공간을 채웠다.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순자는 입술을 살짝 떨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3년 전 문전박대당하던 강남 아파트의 차가운 조명 대신 이 방에는 사람 사는 냄새와 부드러운 온기가 배어 있었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여기는 참 따뜻하구나. 진환과 미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순서예요, 어머니.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가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순자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환과 미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머그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배달 주문 알림음까지 이제는 다 한 집 식구 소리처럼 따뜻하게 들렸다. 가게 내부는 작고 소박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 보였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작은 목함을 한번 쓸어 보았다. 옛날 지하방에서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들이 눈앞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순자의 뺨을 은은하게 비쳤다. 그래, 삶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순자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따라오는 은근한 단맛. 마치 인생 같았다. 그때 진환과 미진이 다가와 순자의 양옆에 나란히 앉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게 밖을 바라봤다. 눈꽃 같은 가벼운 바람 한 줄기가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포근하게 겹쳤다. 순자는 느꼈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오늘은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면서 삶을 새로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 가장 마음을 울렸는지, 어떤 장면이 오래 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떠오르는 사람에게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